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우선 지금 말씀하신 여러 많은 문제가 내년도 성장률 저희가 1.8%로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1.8%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내수도 부진하고 좀 고통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경기를 더 내년에도 내년 내후년에도 더 진작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식이 지금 기본적으로 있으신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동아일보의 이동훈 기자님. 저는 이 견해가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펴져 있는 견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도 1.8% 성장률은 저희가 저희 그 잠재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저는 내년도 1.8%면 받아들이고 괜찮은 성장률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저희 잠재 성장률을 볼 때도 25년부터 한 3년 호라이즌으로는 1.8%라고 저희가 말씀드렸고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지금 트럼프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수출도 어렵고 전세적으로 낮은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보다 더 크게 우리 혼자서 막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큰 문제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듯이 우리는 과거에 고도 성장에 너무 익숙해 있어서 1.8% 그러면 크라이시스다. 그다음에 뭐 너무 힘들다. 막 이게 너무 퍼져 있는데 저는 우리의 지금 실력이 구조조정을 그동안 안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 산업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 기존 산업은 지금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큰 많은 경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는 산업을 키우지 않고 지금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해외 노동자도 안 데려오고 노동력은 계속 떨어들고 기존 산업은 경쟁이 힘들고 이럴 때 우리가 1.8% 이상의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재정 동원하고 금리 낮추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계부채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재정도 이상해지고 나라 전체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내년도 성장률 1.8%가 되면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실력이라 생각하고 그것보다 더 높은 성장을 하려면 구조조정을 해라. 좀 단기적으로 어렵더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드리는 메시지고요. 만일에 내년도가 오히려 저희 걱정하는 것은 1.8%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뭐 관세 정책이라 이럴 때 우리 잠재 성장률이 1.8 이렇게 갈 텐데 그것보다 더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부양책을 고려하면 금리 정책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테고 재정 정책도 고민해 봐야 될 거고 하는데 그럴 때도 이게 다 아무런 코스트가 없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다시피 가계부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 고민하면서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좀 약간 공격적으로 답을 드렸지만 저는 내년도 1.8%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막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더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에 관해서는 지금 최근에 일부 중견기업도 파산을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나고 이거 어려운 거 아니고 자금이 묶여 있는 거 아닌가. 자금이 묶여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우리가 새 산업을 개발하기보다는 부동산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거기다가 대출해 주는 게 좋아서 은행도 대출 많이 해줘서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자금이 다 부동산에 가 있고 거기에 위험 생각하지 않고 많이 투자해 놓은 것을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묶여 있는 자금이 이제 부동산이 아니라 신성장하는 쪽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는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은 부동산 PF가 커졌고 부동산에 대한 너무 많은 집중 투자되는 것이 지금 연착륙되도록 구조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언급되고 있는 기업회생 신청한 기업 같은 경우도 이미 부동산 PF 구조조정 계획 안에 들어가 있고 한 1년 전부터 관리 종목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에 어려운 기업들이 지방에 물론 많이 있지만 파산할 기업은 파산하고 또 파산하지 않을 기업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PF를 기본적으로 땅을 싼 가격에 팔고 그 싼 가격에 판 거를 가지고 또 이제 다른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고 뭐 이런 구조조정 없이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뭐 건설업을 다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면 경기 막 하면서 건설업 살려야 경기겠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 살릴 수도 없지만 그것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부동산 연착륙에 관해서는 확고한 그 의지를 가지고 부동산 연착륙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이 순차적으로 연착륙으로 조정되는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업을 살릴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이 보상되게 되고 그것이 안정되게
만드는 걸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는 추경의 일부를 어떤 면에서 부동산 PF에 구조조정하는데 이런 어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서 나가거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것을 싼 값에 판다 그러면 그것을 사준다든지 뭐 이런 쪽으로 구조조정에 쓰는 것, 이런 구조조정이 정책에 사용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률 관련해서 지난 작년 하반기에 저희가 발표한 페이퍼에 기반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제 기억이 맞다면 24년에서 26년은 2% 정도로 저희가 봤고 25년에서 30년에 한 30년, 평균을 28년이네요. 1.8 정도로 봤다. 그러니까 제가 25년부터 28년 죄송합니다. 3년으로 봤는데 5년이네요. 5년 평균이 1.8 봤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저 아이뉴피시파 박은경 기자라고 하는데요. 오늘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중립금리의 밴드 안으로 좀 들어갔다고 보여지는데 2.75%의 지금 현재 금리가 중립금리와 갭이 어느 정도인지, 또 추가 인하 여력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시장 그 추가 인하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이 좀 과도하다고 보시는지, 좀 경계를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중립금리는 매번 말씀드린 어떤 모형이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들이 지금 2.75 정도면은 가지고 있는 중립금리 모델의 상단에 있거나 아니면 모델에 따라서 약간 상단보다 위쪽에 있거나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아직 중립금리의 중간 정도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계속 말씀드린다면 지금 수준보다 저희가 금리 인하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하기에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인하할지 얼마 인하할지는 저희들이 보고 판단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이 근본 이 인하를 포함해서 두세 번 정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들의 기대하고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시점이 뭐 예를 들어서 상반기 내에 한 번 더 한다 아니면 뭐 이런 거는 저희들이 그 타이밍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또 디펜스가 하지만 제일 억울해하는 건 뭐냐면 저희가 계속 금리 인하 기조에 있다 그러는데 한국은행이 실기를 했다, 금리를 인하 안 한다, 막 이런 쪽으로 보도가 되는 건 금리 인하기 했다 얘기 드리고, 저희는 그 시기를 결정할 때 작년 8월에는 가계부채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고 한두 달 늦췄고, 이번 1월에는 기본적으로 환율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췄는데 사후적으로 결과를 봤을 때는 가계부채나 잡는 데도 큰 도움을 줬고, 지금 환율 변동성도 저희가 그 타이밍을 벗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인하 기조를 유지하면서 그 저희가 잘 조정하고 있으니까 좀 맡겨주시고 자꾸 실기했다는 얘기 하지 마시고 더 잘할 수 있으면 그 다음에 한군의 총재 되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말 잘못했나요? 네. 제 기자. 일보의 최아리 기자입니다. 오늘 추경 관련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KDI가 지난주에 경제 전망 발표하면서 재정 정책보다 통화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도 KDI 전망을 1.6%로 하는보다는 훨씬 낮은데 이 차이는 어디서 온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우선 KDI와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제 생각에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KDI 리포트 봐도 발표하신 걸 보면 앞으로 통화 금리를 뭐 두세 차례 더 낮춰야 된다 그러는데 저희도 이미 저희 예상치에 그걸 반영돼 있고, 다만 그 표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장 낮춰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은 경기뿐만 아니라 다른 변수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두세 차례 그걸 반영하고 있지만 그 낮추는 시기만큼은 우리가 그 여러 가지 변수를 보면서 정하니까 그건 시기는 우리가 정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러면서 통화 정책에 관해서는 큰 차이가 없는데, 이번에 제가 KDI 발표에서 놀란 것은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계속 해와서 그래서 금리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KDI 전망이나 우리 전망이나 금리 인하는 이미 반영돼 있을 텐데 추경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건 KDI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경기 때문에 계속 얘기했을 때 이미 금리는 이 정도 반영됐는데 왜 필요 없다고 해야 되는지는 KDI가 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물가에 대한 예상도 저희 내부 많은 토론했는데 저희는 지금 1.9%를 보는 게 환율 요인은 상방 요인이고 경기 요인은 하방 요인이고, 그래서 이게 좀 상쇄돼서 저희는 한 1.9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6%를 가정하고 있는 것은
어떤 요인 때문인지는 KDI한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거는 아마 이런 전망이 틀릴 서로 누가 맞느냐 이런 생각할 때 변수 중에 가장 큰 건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 굉장히 달려 있을 텐데 그거는 제가 지금 누구 전망이 맞을 거냐는 얘기하기 어려운 거가 유가와 환율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몇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예, 최 기자님. 네, 저 블룸버그 최현웅 기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통상 정책, 환경 변화를 이걸 우리 잠재 성장률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구조적인 변화로 봐야 될지 또는 금리 정책으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일시적인 충격으로 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관세 정책 외에도 여러 요인이 저희 경제에 영향을 주잖아요. 지금 하나 말씀하신 거는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갑자기 관세가 크게 부과돼서 우리 경제가 저희가 생각하는 1.5보다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는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생각하는 패스보다 확 나빠지면 저희들이 당연히 금리 정책으로만 하는 거는 안 맞겠죠.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을 해야 되지만 경기 부양에 추가적인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과 통화 정책이 공조를 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수출 중심의 경제다라고 다들 이해하고 있잖아요. 수출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이런 요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수출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외부 효과가 큰 건 사실인데 사실 지난 한 10년 동안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스타트해 보시면 우리나라 성장률에서 순수출이 수출과 수입을 뺀 순수출이 기여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지난 몇 년만 보더라도 작년에 우리가 막 반도체 많이 팔 때 작년에 저희가 2% 성장할 때 그때 수출에 주는 영향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올해 저희 예측도 그렇고 순수출이 우리 경제에 주는 영향을 보면 지난 3, 4년에는 거의 0%였고요. 그 전에 저희가 2, 3% 성장할 때도 순수출이 주는 영향은 과거와 달리 굉장히 작습니다. 그 순수출의 영향이 수출 산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우리의 경쟁력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과거처럼 수출로만 위해서 막 낙수 효과가 있고 하는 그런 시기가 변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세나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뭐 이런 거 이상으로 어떤 새로운 산업이 들어서지 않고서는 기존 산업에 대한 이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중심이라고 과목 내용을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 해결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금리와 재정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통을 좀 약화시켜 주는 거지 이런 계속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 이런 것이 변화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러면 저는 산업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저는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될 것은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는 왜 도입되지 않았냐면 새 산업을 도입하려면 창조적 파괴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회적인 갈등을 감내하기 어려워서 다 이것저것 피하다 보니까 새 산업이 하나도 도입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제 신년사에도 얘기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런 문제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마지막으로 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먼저 그 추경 관련해서 20조 이상 안 했으면 한다라는 게 총재님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는 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0조 이상 추경이 들어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요. 궁금한 거는 뭐 예를 들면 35조 뭐 이상 그 정도 대규모 추경이 들어왔을 때 예정됐던 금리 인하 경로에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예를 들면 3번의 무게를 뒀다가 2번으로 무게를 둘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중립금리 관련해서 방금 잠깐 답변하신 게 상단이거나 아니면 상단보다 약간 위쪽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금통위 때는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의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지난번 말씀이 그냥 금융 안정 감안한가 안 한 거 차이인지를 여쭙고요. 하느니 금융 안정을 감안한 중립금리를 봐야 된다라고 지난 금통위에 써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총재님 생각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2.75가 여전히 좀 제약적이라고 보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금통위원 네 분이 이제 3개월 내 동결 뭐 의견을 주셨고 두 분은 이제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 두 분과 네 분의 차이가 그냥 시점의 차이인 건지 아니면 보시는 최종금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으신 건지 좀 설명 가능하시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금통위원 네 분한테 저 6분한테 본인들이 생각하는 최저 금리가 얼마인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3개월 기준으로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만일에 1년 정도 이후까지 발표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에 대한 견해가 더 알 수 있을 텐데 지금은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 금리가 어느 정도 갈 건지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은 드리기 어렵고요. 지금 그 두 분과 네 분의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디다가 좀 방점을 둬서 일단 좀 홀드하면서 지켜볼 거냐 아니면 내리는 걸 견제로 하고 내리지 말지 결정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차이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중립금리 모델은 계속 말씀드린다듯이 당연히 금융 안정을 고려하는 모델은 좀 중립금리가 높죠.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 3%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은 2.75%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보더라도 조금 더 이렇게 양쪽 모델 다 내려온 그런 상황이고요.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의 중립금리 상단보다 위쪽에 있게 하는 모델도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표지하는 모델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직까지도 어느 모델을 하든 중립금리의 중앙값보다는 높은 쪽에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인덱스를 볼 때도 약간은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뭐 당연히 정부가 결정하는 거죠. 저도 사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국회에도 답변했습니다만 제가 재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제가 제 임기 2년 지금 3년 가까이 되는데 거의 없다가 이번에 계엄 사태를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워낙 경제 문제하고 정치 문제가 엮여 있어서 그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가 많아서 이 문제에 관해서 혼선이 있고 특히 정부는 또 어떤 면에서는 정부는 정치에 저희들보다 더 가깝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답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견해가 가장 정치 중립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에 가장 바람직한 거냐 그것을 얘기한 숫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으로 이제 추경 논의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추경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내역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것은 중앙은행 총재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난 한 두세 달의 시기에는 워낙 우리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누군가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견해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FOA나 이런 데서도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린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래도 향후 이 견해와 다르게 뭐 추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거나 그러면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그걸 반영해서 저희들 예측치에 넣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그 통화 정책의 반영이 뭔지를 그렇게 해서 판단해 나갈 것이고요. 뭐 우리나라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전에는 추경의 뭐 규모나 어디로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에 관한 논쟁은 아마 여러분 이제 많이 안정화되면 더 이상 제 입에서 듣기는 어려울 거고요. 다만 빠른 시간 내에 정치적으로 안정화돼서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것으로 오늘